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4주차가 됐습니다. 우리 4주차는 오늘 지능화 융합 기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김형준 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 융합 투자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일정도 지난번과 같이 80분 강연을 진행하고 20분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소장님을 소개해드리자면 국제적으로도 표준 ICT 관련한 표준도 정립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2012년도에는 세계 100대 과학자로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마르키스 호이프 벽에도 선정되시기도 하셨고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명함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좀 이따 강연 끝나고도 명함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4개 주제로 이제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고 아이디어는 변경이 지금 가능합니다. 저희 성과 공유의 마지막 발표 날은 12월 10일 마지막 7주차이고 그때는 2시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30분 일찍 오셔서 발표자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날에는 발표도 하시고 수료증도 이제 부여받고 시상도 하겠습니다. 그때 심사 기준은 우리의 아이디어의 필요성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기술을 잘 활용해서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차별적이냐 이런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잘 나오겠느냐를 보게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멘토링 시간 때 잘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연사님을 모셔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음료는 저 뒤에 있고 저 쓰레기 다 드시면 뒤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 자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오늘 이 강연 때문에 만나뵙게 되게 반갑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공모전 참여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혹시 제가 영업숨이 딸리면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식당에 이제 원형 테이블에 6명이 앉았어요.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6명이 다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걸리는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걸렸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은 다 이제 외국 출장 중에 걸렸어요. 저는 최근에 9월 말에 루마니아 갔다가 10월 초에 걸려서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완치는 돼 있습니다만 루마니아 코로나, 누구는 로마 코로나, 제네바 코로나, 방콕 코로나, 키갈리 코로나 6명이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려고 부지하게 애를 많이 썼어요. 연구소 생활 하면서 저녁 식사하고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식사 자리도 다 피하고 그랬는데 이제 루마니아에 한 1,800명이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상황에 참석을 했었고 외국 애들은 대부분 다 마스크를 안 씁니다. 이제 그냥 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이제 국외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타면 대부분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있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천천히 한다고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 버스 안에서라도 말을 하면 뒷자리로 가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어쨌거나 루마니아에서 한 1,800명이 같은 공간 속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 보니까 기어이 걸렸고 조금 뒤늦게 걸려서 그랬는데 저는
조금 세게 아팠습니다. 거의 한 열흘 아팠어요. 아프리카 친구한테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아프리카 코로나가 한국 코로나보다 조금 더 센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폐혈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 한 80분, 한 70분 넘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흡도 좀 조절해가면서 할 건데 제목 자체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아마 여기 이제 이공계 쪽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뭐 첨단 기술 패권 뭐 이런 얘기들은 요즘 간간히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증오 이화.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저게 뭔 말이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애트리랑 저도 고향은 서울이고요. 병역 특례로 대전이라는 데를 처음 내려갔어요. 병특으로 애트리 근무를 시작한 게 올해 지금 35년 차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저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학번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학번은 81학번입니다. 한 35년째 애트리 근무하고 있고요. 애트리라는 정부 출연 기관은 약 한 2,50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 4개 연구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소, 뭘 하는지 금방 아실 것 같고요. 통신 미디어 연구소, 보통 이제 요즘 5G, 6G, 그 다음에 이제 AR, VR, XR 해가지고 요즘 방송 미디어 쪽 전담하는 원천 기술에 바로 통신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게 진흥화 융합입니다. AI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국민 사회 문제 해결을 장담하기 위한 조직.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조직 안에 하부 조직이 8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보면 도시교통, 환경에너지, 국방안전, 산업IoT 등등등 복지, 의료.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인프라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부지 편의상 도메인이라고 할게요. 도시교통 분야, 국방안전 분야, 복지 의료 분야 이런 분야 쪽에 국민사회 R&D를 해결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용자에게는 R&D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진흥화융합연구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정보보안 이슈, 그다음 이제 국제표준화를 전담하는 조직, 그다음에 이제 순수공학은 아니지만 인문사회 쪽 전담하는 기술정책 연구공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연구소는 이제 창의연구소 조금 디스럽티브한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거 하는. 어쨌든 저는 이제 진흥화융합연구소를 맡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진흥화융합연구소 안에 이제 국제표준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표준연구본부라고. 저는 제 기술적 백그라운드는 이제 통신인데 애트리 35년 근무 중에 거의 많은 시간을 국제표준화 일선에서 표준화 활동 쪽으로 참여를 해왔어요. 그 중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물 인터넷, IoT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기획 공모하고 계시는데도 IoT 기술들이 이제 대변이 돼서 IoT 기술하고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특정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UN 산하 한국 국제정보통신연합 ITU라는 조직 내에 IoT와 스마트 시티를 전담하는 스터디 그룹이 스터디 그룹 20, 그 스터디 그룹 20의 국제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스마트 시티 관련된 국제 표준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모이고자 한번 회의를 하면 280명이 모여요. 한 50개국. 그 안에서 아주 젠틀하게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합니다. 유엔에 혹시 SDG라고 들어봤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죠? 인류가 가야 될 목적 가치, 가장 최우선 핵심은 Sustainability입니다. 그게 얼마큼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데피니션도 명확하지 않고 각 기구별로, 각 앵글별로 그 데피니션은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 시티가 화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지자체별로 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아마 구로구청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건데 자기 지역을 어떻게 스마트 시티와 고도화할 거냐 그러면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도메인들 간
인터퍼러빌리티, 그래서 상호 연동. 아까 이제 서초구 뭐 여기 계신 관계자분하고 얘기 나눴어요. 그냥 하나 잠깐 비단 예를 들어볼게요. 공공자전거 빌려보죠. 요즘은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꾹꾹 뭐 혼자 타고 다니는 거. 저희 딸 아이도 나이가 30이라 가끔 이제 그거 타요. 못하게 합니다. 사고 날까 봐. 공공자전거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서초구에서 구청이 자체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구로구가 자체 예산이 있는 것처럼 그 예산을 가지고 그래 파리 가니까 파리에 그 공공자전거가 되게 활성화돼 있더라. 그래 우리 서초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자전거를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시방서를 되게 심플하게 돼요. 그럼 SI 업체가 들어붙죠.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수주를 해. 그리고는 공공자전거를 뭐 거치대도 만들고 자전거 갖다가 이제 진열시키고 해서 빼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쓰고. 서초구가 그 서비스를 하니까 그 인접부가 A부라고 합시다. 그 부가 우리도 우리 돈 있는데 우리도 할래. 그래가지고 유사하게 해.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초구에서 자전거를 빌린 서초구민이 그 인접부에 가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호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또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 조금 크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접근 안 된 상태에서 그냥 SI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스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 뭐 규격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고. 어쨌든 저는 나이가 적지 않게 먹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서서 발표를 하고 지금 마스크까지 껴서 호흡은 딸리지만 제가 안 넘어지고 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스킨, 피부가 저를 나름대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않고 어쨌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펙이에요. 이 스펙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진행을 하시고 뭔가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유사 서비스와의 인터퍼러빌리티를 어떻게 고민할 건가에 대한 고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첨단 기술 패턴 경쟁 시대의 지능화 융합. 지능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텔리전스. 수업 딸린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는 거죠? 나 여기 연사 앞에 서서 마스크 쓰는 거 나 반대해서 하시는 거손 들어주세요. 다 동의하시는 걸로 전제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루마니아 코로나로 걸렸고 10월 초에 회복은 됐습니다. 아직 체력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공이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 항체 어느 누구보다도 셀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마스크를 양해하에 벗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화 융합은 인텔리전스라는 거하고 컨버전스라는, 그래서 제가 지능화 융합 연구소장이어서가 아니라 근데 대세는 이걸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어떤 공모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기획하시는 것도 사실상 이 선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는 뭐 이런 목차인데 이건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핵심은 플랫폼 쪽을 제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뎁스는 조금 떨어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뭘 주장하고자 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전반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2022년입니다. 분명히 21세기 전반부인데 21세기 이 전반부가 예전에 비해서 참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막 대학교 학생들도 계시다면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제 강의를 할 때 그 학생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 학생분들이 되게 좀 안쓰러운 면이 있는 이유가 대학 생활의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캠퍼스 라이프인데 사실 캠퍼스 라이프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아마 지난 2년을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이 21세기 전반부의 모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전반부의 모습이 흡사 20세기 전반부의 모습과 일면유사성을 띠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기호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불안해요. 이제 20세기 전반부에 4차 산업혁명, 요거 저 포인터는 안 나오나 보네요. 그죠? 2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전반부에 있었어요. 지금 뒷장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2016년에 WEF라고 들어봤어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회장이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주창을 해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자가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20세기 전반부터 패권 갈등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지금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까지 확전되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희망을 합니다만 흡사 패권 갈등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갈등과 조금 닮아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스페인 독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어요.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그래서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난 2년여 겪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21세기 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숙명 같은 거예요. 어쨌든 스페인 독감, 코로나 팬데믹, 경제 대공황,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표가 다 그렇고 있고요. 아마 학생들 미국의 뭐 나스닥 뭐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흡사 20세기와 21세기가 꽤나 닮은 꼴로 전개되고 있는 게 조금 염려가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클라우스 슈밥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회장이시고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저분이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창을 했고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는 The Great Reset이라는 용어를 주창을 하면서 저게 책자화되고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지금 서점에 다 팔리고 있습니다. The Great Reset은 결국 제 밑에 써놨습니다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기 속에 우리가 봉착해 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슬기롭게 극복하면 그게 인류 국가로 올라가는 거고요. 기업이 슬기롭게 극복하면 그 기업이 인류 기업이 되는 거고, 우리 나아가서 저희 같은 개인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인류는 큰 변화의 과정을 거쳤고 그 변화를 기초로 해서 전 지구는 더 큰 발전을 해왔다. 이 거대한 리셋 시대에 국가, 기업,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큰 문제다. 결국 거대한 재편 시대로 우리가 원했습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애터리에 병특으로 35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메일도 없었어요. 워드 프로세스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출장을 가면 국제전화도 없었어요. 물론 없진 않았습니다만 국제전화는 하늘의 별 따기죠. 일주일 동안 제가 어디 프랑스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30분 잘 먹고 행복했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를 가도 오만 연락들이 다 저한테 옵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약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는 지금 21세기 전범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변화무쌍해지고 있는가? 4개의 키워드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원했던 원하지 않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키워드가 나와요. 리스크 소사이어티 영국의 모 교수가 얘기한 건데 ICT 기술의 문명의 이익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도 되고 그런 게 원자력도 되고 뭐 되고, 그래서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고 이거는 영원히 앞으로 갈 거다. 제4차 산업혁명이 2010년에 주창되면서 되게 가속화 되고 있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소위 Enabling Technology, 그래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IoT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블링 테크놀로지 기술 자체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마켓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롱테일 법칙 아마 아실 건데 기술 수명 주기가 저렇게 단축이 되면 좀 적어놓은 것처럼 선도 경쟁이 훨씬 심화되고요. 심화되면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는 득이겠어요, 실이겠어요? 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술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마켓에 일정 포지션을 쉐어를 해야 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급해지니까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일선에 있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기술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술 키워드에 대한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 통신 이런 기술 키워드에 대한 데피니션을 여기서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각자 해석은 이게 뭘 거야. 이분 저도 이거 뭘 거야. 하지만 나는 그쪽에 전공을 안 해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네. 이상해졌다. 제 말 빨라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러시는 거죠? 네. 진행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화동화자 등장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고 글로벌 패권 경제 심화. 왜? 예전에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들어봤죠. 혹시 잘 이해 안 들어봤을 수도 있긴 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력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 이 균형을 잡아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나름대로 밸런스를 유지를 했었는데 세상이 수상해지니까 어떤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자국 우선주의죠. 그때 양극화 이런 이슈들, 그죠? 기술이나 정보가 얼마만큼 공평하게 쉐어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되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첨단 기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반도체, 5G, AI 뭐 이런 쪽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의 경쟁이 무지하게 심한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뭐 비행기 납품했을 때 그 안에 수십만 부품 중에 뭐 중국 부품 하나 들어갔다고 반력 이런 분위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패권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글로벌 갈등이 더욱더 복잡화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이거를 더 그레이트 리셋, 또 다른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건가가 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패권 경쟁이라는 키워드, 저는 NGO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회과학자는 아닙니다.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도 있었어요. 통상,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이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패권 경쟁은 다 있었습니다. 그 패권 경쟁의 카테고리 안에 기술이 들어온 건 전 처음이거든요. 통상 패권 경쟁, 경제, 정치, 안보, 이념, 이거 체계 이거는 다 우리가 익숙해요. 옛날에 뭐 도덕교과서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기술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21세기 전반부의 또 다른 변화의 한 축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들 익숙할 건데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이 정말로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의 컨셉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글로벌 가치 사실이 지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밑에 보면 RCEP이라고 있고 저쪽에 보면 TPP라고 있죠. RCE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각 국가들이 협정을 맺으면 서로 무역 거래를 할 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약이 RCEP이라고 쳐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TPP는 북미 중심이에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저게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탈퇴를 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TPP에 가입하면서 북미의 어떤 그 경제 협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물론 전 정부 얘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TPP 가입을 완장을 하죠. 근데 우리는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어쨌든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혼자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세상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은 지금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균형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의 디커플링, 경제 블록으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저 안에 있는 기술 키워드를 다 하나하나 제가 읽을 생각은 없어요. 저건 나중에 장표로 발음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21세기 전반부의 시대적 흐름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별로 각 지역별로 유럽은 유럽 지역이 있을 거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중심으로 북미 지역이 있을 거고 그 지역 협약을 통한 지역 이기주의도 되게 지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쪽에 투자하고 있고 중국이 어느 쪽에 투자하고 있고 유럽이 어느 쪽에 투자하고 있고 그 내용 나중에 장표를 보시면 알 건데 대부분 유사한 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기술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더라.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는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죠. 하지만 예산을 태워내는 절대 예산의 규모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기술 분야 쪽에 각국별로 각 지역별로 엄청난 예산을 태우고 있는 게 지금 21세기 전분부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더 그레이 리셋의 컨셉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원인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도국가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1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갈림길 속에 우리의 선택이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직 속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디플정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국민사회 문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뒤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그동안 얘기해왔던 거하고 되게 워딩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신기술의 부상과 컨버전스의 트렌드를 간략하게 찍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가트너 그룹 알죠? 그죠? 매년 가트너 그룹이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해요. 매년 10개씩 발표를 해왔는데 작년에가 9개 냈더니 올해는 12개를 냈어. 그 개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가트너 그룹이 매년 제시하는 전략 기술 그게 10개든 12개든 9개든 이거는 앞으로 기술적 어떤 그 붐을 끌고 나갈 이슈다라는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11개, 12개, 9개의 기술 키워드가 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모르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 people centric이라는 워딩이 계속 나와요. people centric, people centricity. 그죠? 여러분들 혹시 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컨슈머 일렉트릭 쇼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2월에 있어요. 2월에는 MWC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이 두 개가 이제 큰 국제적인 행사다라고 보면 세스 컨슈머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더 이상 가정만 하고 있지 않고 자동차로 다들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스가 되게 커요. 근데 그 세스의 오가나이징하고는 사무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이 공모전도 전체적으로 오가나하고 계시는 기업의 대표님도 같이 앉아 계시긴 합니다. 그 세스를 10년 단위, 디케이드가 10년이잖아요. 그죠? 디케이드 단위로 기술 키워드를 하나씩 그 사무국에서 던졌어요. 2010년대를 대표하는 기술 키워드 하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20년대 초반에 살고 있지만 2020년대를 대표하는 기술 키워드 하나. 2010년대가 뭐였냐면 커넥티비티였어요. 아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IoT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연결성이라는 기술 키워드가 가트너가 발표를 하던 세스에 출품하는 여러 가지 그 기업의 프로덕트이든 결국은 커넥티비티가 가장 대표적인 기술 키워드다. 언제가 2010년대를 10년을 통칭한 2020년대 초반에 살고 있지만 지금의 기술 키워드는 그거는 그 사무국이 던진 거예요. 그게 맞닥뜨리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커넥티비티 with 인텔리전스. 맥 센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혜택이는 이따 뒤에 2035년의 미래상을 동영상으로 제가 플레이를 시킬 거예요. 2030년대에 세스의 오거나이징 커미티가 어떤 키워드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는 R&D 기관이니까 감히 저는 휴머니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까 여기 피플 센트리하고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술 개발합니까? 그죠? 왜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공모를 하죠? 공모하는 궁극적 목표는 어디예요? 결국 그 주민, 그 국민 크게 보면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머니티하고 단지 인간성에 대한 게 아니라 결국 휴먼 센트릭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휴머니티가 2030년대를 대표하는 어떤 기술 기업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이해해 주시는 거 맞죠? 좀 듣고 계시는구나? 그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그냥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3시 20분까지는 저희 여기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 끊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드렸던 PDF 파일이 제대로 다운이 된 건가요? 지금 거기 프린트는 제대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럼 왜 여기 안 나오죠? 아니 껐다가 그거 저기 저 혹시 막간에 질문 계시는 여기 다 대학생들 고등학생 있어요? 고등학생 대부분 다 대학생이시고요. 뭐 조금 연배가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대부분 눈망울이 대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질문 계시면 편하게 질문 던지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부상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인트로 부분에 얘기했던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고 뉴노멀 시대, 뭐 코로나, 갈등, 불평등, 뭐죠, 그죠? 이런 기술 키워드가 이런 좀 트렌드가 21세기 전반부에 계속 부각이 되면서 소위 떠오르는 기술 꼭지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뭐 양자 통신 기술이 뭐고, 양자 암호 저항 기술이 뭐고, 진행형 사이버 보안 기술이 뭐고, 이걸 설명할 건 아니고요. 저기도 끝에 보면은 뭐 딥페이크 탐지 요즘 앞으로 정말로 심각해지는 게 제가 볼 때 딥페이크라고 보는데, 그런 기술들, 디지털 치료제, 그죠? 구글 뭐 이제 인류 수명, 인간 수명 80세가 아니라 150세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요즘 크게 뜨고 있죠. 메타버스는 이 안에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어떤 20세기 전반부의 어떤 사회적 트렌드를 미티시키기 위해서 부각되고 있는 꼭지들이 어쩌면 디지털 신기술의 부상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 디지털 신기술의 부상이 단위 기술도 중요하지만 소위 시스템 오브 시스템, 뭐 플랫폼 오브 플랫폼 이런 말들. 아까 각 도메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제 키워드라고 버티컬 도메인, 도시교통 분야, 그죠? 복지, 의료 분야. 그 키워드가 뭔지는 이해하실 거니까 그 특정 버티컬 도메인 안에서 서비스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서비스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는 그 도메인 내에서만 해결을 해왔으면 됐었어요. 동안 우리는. 근데 21세기 전반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이쪽 도메인과 저쪽 도메인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까지 필요한 상황.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다시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 오브 시스템 또는 플랫폼 오브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 급에 되는 기술 키워드 두 개가 메타버스하고 양자정보 통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자정보 통신, 메타버스에 대한 컨셉들을 다 아셔요, 그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떤 요소 기술들이 들어갈 거고, 현재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든 외국이든 유사 서비스들을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크게 부각이 될 거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저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만, 여러분의 아바타는 또 다른 가상공간 속에서 또 다른 열일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안 있으면 놓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니까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그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자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양자정보통신을 여러분들한테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능력은 안 돼요. 하지만 양자정보통신은 그동안 컨벤셔널한 컴퓨팅 리소스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술이잖아요. 양자 기술에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근데 늦었지만 그래도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양자정보통신과 메타버스는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해서 편집을 해봤고요. 컨버전스에 대한 트렌드를 5개만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DNA 들어보셨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한 12년 동안 우리나라 웹 크롤링이라고 하나 이렇게 쭉 해보면 키워드 검색에서 증가되는 게 데이터, 재생, 의료, 스마트 시티, 무인 자동차 이런 기술 키워드들이 누가 쭉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돌리면 데이터 네트워크 AI인 거예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데이터 댐 해가지고 아마 젊은 분들 많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채용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근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고도화시킬 건가가 더 중요한데, 그러려면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서로 다른 그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모아진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다른 쪽에서 모아진 데이터의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쉬워질 건가 하는 차원에서 그 소위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데이터 댐으로 그동안 해왔던 SOC 성격의 데이터 축적 노력은 사실상 메타데이터에 대한 컨셉 없이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컨버전스에 대한 트렌드 중에 ESG 경영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ESG가 뭔지는 제가 좀 적어놨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죠. 우리가 지금 그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제로 빌딩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 당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현재 지금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야 되는데, 현재 이 추세대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탄소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거기다 도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가 배출이 되면 그걸 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수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무슨 셋탑박스로 수출한다. 근데 그게 실제 에너지 배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레귤레이션으로 그 나라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수출길도 막히는 거고 등등등. 어쨌든 그게 이제 더 확대되면서 ESG라는 얘기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ESG 관련된 요즘 떠오르는 기술 복지들을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복잡 다단해지니까 기술들도 자꾸 머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수렴 발산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옛날에 저쪽에 스마트폰이라는 거 등장하기 전에는 통신 따로, 컴퓨팅 따로, 정보 처리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은 하나로 묶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서비스들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산업적인 입장에서 그런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하나로 용어를 한다면 디커플링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휴대폰의 다양한 서비스들,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비스들이 묶였다가 너무 커지니까 다시 그게 세분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덕분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걸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ICT 컨버전스의 하나의 또 큰 트렌드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피부로 와닿는 건 AI라는 얘기예요. 그 2016년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누구죠? 그 알파고 때 졌던 우리 이세 설마 엔지니어링 졌잖아 우리가. 그죠? AI가 기술이에요? AI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구글이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대공을 두면서 기계가 이겼던 그 2016년에 단지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만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그렇지 않죠? 그죠? 어마어마한 컴퓨팅 리소스가 백엔드에서 돌아갔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게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세돌은 자기 머리 하나 가지고 돌렸던 거고, 알파고는 딥러닝, 어마어마한 딥러닝을 통한 학습 능력과 그 뒤에서 그걸 갖추기 위한 컴퓨팅 리소스, 그 다음에 그걸 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올라온 광통신 케이블까지, 그게 모든 게 복합이 되다 보니까 리얼타임 대국이 가능했던 거고 결국 기계가 이긴 상황이 생깁니다. 자, AI는 그래서 다 하나의 단위 기술이 아니다.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컴비네이션 돼서 기능이 고도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로 접목이 돼야 돼요? X는 아까 제가 좀 얘기했던 버티컬 도메인입니다. 도시교통 분야, 복지의료 분야, 이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AI가 하나의 도구로 그 앞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복지의료 쪽, 도시교통 쪽 분야의 어떤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주기 위한 노력. 그래서 X 플러스 AI라고 애틀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애틀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XAI 그러면 Explainable AI에 대해서 설명과 그러니까 알고리즘 소사이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도시를 구성하면 의사결정을 다 해요. 네이버도 하고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알고리즘 소사이티는 의사결정하는 그 블랙박스가 얼만큼 explainable 하냐, 그게 XAI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혼돈될 개연성이 있는 데서 저희는 X 플러스 AI라고 한 거고, 저기서 말하는 X는 라지 X가 아닌 스몰 X는 다양한 변수, 버티컬 도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AI 기술이 그 버티컬 도메인에 어떻게 임팩트를 줘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X 플러스 AI의 보편화를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본부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AI 전략이 있어요. 그 AI 전략에 발맞춰서 출연연인 애들이가 할 수 있는 AI 실행 전략을 모아보자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장표인데 이것도 한 10몇 페이지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아까도 제가 시스템 오브 시스템, 플랫폼 오브 플랫폼 얘기했던 거죠. 그죠? 각 도메인별로 그 안에서의 인터퍼러빌리티만 제공이 되면 되는데 이제는 도메인과 인트라 도메인 인터퍼러빌리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세상.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융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플랫폼 오브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디지털 시대에서도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트렌드들도 저렇게 변하고 있고 20세기 전반부하고 유사하게 21세기 전반부도 변화의 수용들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조금 스케일이 크지만 뎁스는 떨어지는 국가진흥화 융합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국가는 너무 키워드가 크니까 지금 저는 국가는 떼고요. 그냥 진흥화 융합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잠깐 컨셉만 말씀을 드릴 건데 진흥화 융합 플랫폼은 제가 몸담고 있는 진흥화 융합연구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R&D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그거를 요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그거를 진흥화 융합 플랫폼이다라고 스코핑을 명확하게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흥화 융합 플랫폼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진흥화 융합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많은 그런 유사 R&D를 하고 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들, 산업계, 국민, 지자체, 그 다음에 정책 입안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스마트 시티 관련된 공모 기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광의에 의해서 보면은 정책 전략하고 유사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들의 R&D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 민간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그 플랫폼에서 니즈 베이스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국가진흥화 융합 플랫폼의 컨셉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굳이 제가 제 입으로 다시 이 얘기를 꺼집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지난 이태원 참사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동작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플랫폼들이 적재적소에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30% 좀 빠져서 재난 문자를 많이 받잖아요. 재난 문자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 재난 문자 발송해야 돼, 아니면 발송했을 때 발송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발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 문자는 기기가 발송하는 게 아니에요. 재난 문자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발송을 합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112 신고든 119든 여기 여관인데요. 여기 뭐 모텔 몇 호인데요. 여기 짜장면 2개 좀 갖다 주세요. 이거는 옆에 자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간접적 시그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받고 있는 분이 그걸 그렇게 캐치를 못하면 여기 짜장면집 아닙니다 하고 딱 끊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맥락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112 신고나 119 신고에도 AI 기술이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최소한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레트리 안에서도 그 R&D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맥락을 분석을 해서 야 이거는 너 그냥 끊을 거 아니야 하고 뭔가를 팝업창에다가 뭐 이따가 띄워주면 AI가 띄워주는 거예요. 좀 저 사람 얘기 음성이 떨리고 있고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은 그 받고 있는 분이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자, 똑같은 112 신고를 접수를 받았어요. 코드 1을 때릴 거냐, 코드 4를 때릴 거냐는 그 사람이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력 사건이야, 이거 지금 코드 1을 때려야 돼. 그러면 인접 파출소 경찰차가 2대는 가야 되고 절대 혼자 가지 말고 최소한 2명 이상 몇 명이 가야 되고 가는 동안이 7분인데 그 7분 동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것 같으니까 DB를 분석해본 결과 너는 이런 대응에 네가 예상을 하고 가야 돼. 이거 다 AI가 알려주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119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게 국가신호인공 플랫폼이다. 근데 이제 국가라는 말은 제가 뗀다고 했으니까 국민사회 문제를 위한 제 관점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R&D 관점에서 진흥인공 플랫폼은 이런 4가지 키워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공통 플랫폼, 그 다음에 표준 연계, 스펙. 아까도 제가 지금 여기 안 넘어지고 한 30분, 40분 서 있잖아요. 이거는 제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골격계, 근육, 뼈 다 있긴 하겠습니까. 어쨌든 제 외형을 이런 모습으로 유지시켜주는 건 피부니까 그거를 하나의 스펙이다라고 생각한다. 오픈소스 아마 다 익숙할 거예요. 다 뒤에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워킹 플랫폼, 개방형 진화 융합 플랫폼 해서 여기 지금 도시교통, 산업 IoT, 복지의료, 에너지 환경, 국가안전 이게 에테리 안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5개 임무형 조직의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기술정책, 인문사회 문제를 전담하는 기술정책본부하고 저 끝에 정보보호본부 그리고 표준연구본부 해서 3본부 5단이 진흥화융합연구소고 그 인원이 한 500명에서 5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흥화융합연구소가 진흥화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뭘 할 거냐면 중소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관 쪽에다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해요. 물론 오픈소스 기반이고.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요. 레고 블럭을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만들어진 레고 블럭을 잘 조립을 해가지고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게 우리 역할이고. 그러면 레고 블럭을 만드는 애들이 저 밑에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초성능이에요. 초지능. 무슨 말인지 금방 그러죠? AI하고 접목되죠? 저 끝에 초성능.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거고. 이 초지능과 초성능이라는 원천 기술 개발은 에트리 안에서 인공지능 연구소가 전담을 하고 있어요. 초연결, 이제 6G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초실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엑셀. 이런 것들. 이게 나중에 메타버스화 되는 거죠. 요건 통신 미디어 연구소가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요. 물론 우리가 요구를 던진 요구에 따라서 원천 기술을 만들면 그거를 받아서 저희는 잘 조립을 해서 니즈 베이스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 역할을 우리가 중간에서 하자. 이게 개방형 진화 융합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은 프롬 더 스크래치,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오고 R&D 결과들을 어떻게 모징을 해서 만들 건가 하는 게 하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표준 연계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를 SI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 그러니까 저기 뭐 구로구청이라고 하는 구로구청에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의 마인드가 이걸 SI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유사 서비스와의 인터퍼러빌리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시방서에다 담아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지 않고 그냥 시방서로 던지면 이거는 그냥 보호 환경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펙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다양한 레이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펙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게 이제 모듈러 개념인 거고, 그래야 나중에 어떤 특정 모듈만 빼고 다른 모듈을 대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프롬 더 스크래치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그거를 다 개발한다고 그러면 절대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술 표준 연계에 대한 고려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오픈소스 기반. 배터리는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다양한 R&D를 합니다. 6천억에서 8천억 이런 예산을 가지고 R&D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개발 안 해요. 무한한 70%는 유사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빌드업하고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폴리스에 따라서 다시 리턴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협력 R&D, 그러니까 오픈소스 커뮤니티, 우리나라가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리드를 잘 못해요. 이분 삼성도 그걸 무슨 컨퍼런스 해가지고 젊은 진짜 소스코드 개발 잘하는 친구들 미리 잘 받았다가 그 친구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우리나라가 되게 역량이 딸리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픈소스 기반으로 협력 R&D를 진행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솔루션들, 플랫폼 안에 여러 솔루션은 그러면 국민사회 문제라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크다 보니까 레이어가 다시 나옵니다. 개인사회, 산업, 공목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이게 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인지 아니면 삶의 질을 저하하는 거를 막기 위한 솔루션인지 그 레이어를 여러 개로 나눠서 그 특정 레이어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그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게 이제 개방형 진흥화 플랫폼의 네 번째 키워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워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예를 들면 대전시, 수원시, 용인시, 그래서 그 지자체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여기 구로구 이런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 그 구로구가 요구하는 솔루션에 부합하는 워킹 플랫폼을 만들어서 던져지면 그 안에서 실제 구로구 주민들이 활용을 해보고 거기서 거꾸로 피드백을 받고 등등. 아까 여기 10개 팀의 그 공모 주제를 제가 아까 저쪽에서는 쭉 훑어봤어요. 재난문자 발송 유사한 서비스도 있고요. 제가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르지만 저는 행정안전부, 행안부의 5년짜리 사업의 연구단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제목이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연구단 사업이에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생활안전, 얘는 재난안전 많죠. 아까 안전지도 어디 나오던데 행안부가 재난문자도 발송을 하고 있고 행안부가 그 재난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산불, 홍수, 이런 것들 이거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빨리 인지를 시켜주느냐 이거 재난문자 발송인 거죠. 생활안전은 약간 비시급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나가다가 저기 인도변에 대형 유리가 넘어져가지고 깨져 있어. 이거 누가 지나가다가 다치겠다.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플랫폼이 그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가입해 있는 다른 유저들의 프로파일에 맞춰서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사회적 안전약자야. 나는 노인이야. 그래서 나는 눈이 잘 안 보여. 등등등. 그런 어떤 서비스 프로파일과 사용자 프로파일에 의거해서 푸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재난문자 발송은 특정 개인이 발송을 하는 거지만 지금 생활안전은 아주 긴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그 참여자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휴대폰은 GPS 좌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GPS 좌표 기반의 사용 서비스가 되려면 법규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실정 시범
환경 안에서는 그게 유용하지만 이거를 퍼블릭 서비스화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도 지금 바뀌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맡고 있는 그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 사업이 지금 올해 4년 차고 대구시 서구하고 실증은 진행을 했고 내년에 이제 시범 서비스 해서 충분히 물을 익으면 이제 그 퍼블릭 서비스를 할 거예요.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다면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112나 119가 동작을 혹시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상황에 문자가 발송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럼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앞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좀 비껴나갈 수 있으면 이런 진사는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에 저도 개인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고 여기서 이대로 더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되게 유사성이 있어요. 건너뛸게요. 그럼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진화융합 기반의 사용자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실제 제가 맡고 있는 소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R&D 결과들 중에 일부를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R&D를 그냥 레이어 없이 설명을 하면은 특히 답답하실 것 같으니까 이걸 굳이 캐테고리를 5개로 나눴어요. 이 5개 캐테고리가 국민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3개씩 해서 총 15개의 R&D 내용을 짤막하게만 언급을 드릴 건데 그거를 굳이 브리핑을 하자면 범죄 없는 도시, 건강한 삶, 신사업 기반 이런 키워드였고 그 중에 하나하나를 잠깐 설명을 드려봅니다. 범죄 위험도 조기 예측 AI 이건 경찰청하고 현재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112 신고 아까 하면 AI가 분석해서 코드 제로를 날릴 건지 코드 3을 날릴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건너뛸게요. 용의자 차량 추적, 강력 사건이 발생했고 그 강력 사건에 활용된 용의자의 차량 근거가 번호판 인식이 쉽지가 않아요. 도시에 CCTV들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스파이지 맞지 않으면 인지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을 해왔던 게 지금의 모습이라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사람이 육안으로 인지가 되지 않지만 AI는 그걸 분석을 해내요. 그래서 번호판을 식별을 했고 그래서 실제 용의 차량을 검거가 했던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는 용의자 차량 추적 AI 기술이고요. 국경수사대 항만부두에 가보면 컨테이너가 들어오잖아요. 그 컨테이너가 얼마나 빨리 하역을 하느냐가 그 항만부두의 캐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들어온다고 컨테이너를 다 개봉할 수 없어요. 컨테이너가 개봉하는 순간 그게 돈이거든요. 그러면 밀수 어떻게 잡냐? 첩보에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여기 국경수사대라고 하지만 어느 쪽 통해 가지고 어느 배로 들어오는 그 컨테이너 이번에 밀수 첩보가 있어. 거기에 한해서만 사실 컨테이너를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밀수장애 A형 국경수사대는 저희가 이제 복지의료연구단이 있잖아요. 이제 의료 쪽 관련된 고출력 엑스레이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하역을 하면 개봉을 하지 않더라도 컨테이너가 지나가는 양쪽에 고출력 엑스레이를 쏘면 그 컨테이너 안에 내용을 보입니다. 이거 총기 같네? 그건 열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실제 그 적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검거율도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밀수전에 AI였고요. AI 주치 병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이렇게 찍었어. MRI도 찍었어. 근데 다른 병원에 가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병원과 병원 간에 EMR 카드라고 하죠. 환자 기록 카드. 그거를 서로 공유를 안 해요. 내가 병원 의사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 저거니까. 그래서 환자가 앞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 막 쓰잖아. 막 빨기는 거 알죠. 그건 못 알아보게 쓰는 거거든요. 알아보지 못하게. 근데 이제 간호사는 알아먹지 그걸. 그러니까 이제 A 병원은 EMR 카드를 자기 나름대로 쓰고 B 병원은 EMR 카드를 나름대로 써. 그거에 대한 인터오퍼레이블리티는 전혀 고민을 안 해. 그런데 이제 저희가 AI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A 병원의 EMR 카드와 B 병원의 EMR 카드 DB를 저희가 싹 분석을 해가지고 통합 EMR 카드를 만들어줘. 하지만 너희 병원과 너희 병원 간의 EMR 카드의 상호 호환성은 너희가 하지 마.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현재 AI 주치 기술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기업하고 해서 지금 드론 배송. 금방 뭔지 알죠? 그죠? 드론 배송. 드론이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굳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라스트 마일 택배 배달 서비스라고 해요. 일본에 있는 손정희 회장이 사업을 접고 돈을 싹 다 회수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돈을 다시 사업적으로 풀어내면 일본 내에서 물론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있다고 듣습니다만 그 일본도 상간 벽지 쪽에 그 무인 택배 자동차 그러니까 택배 차량 기술 쪽으로 아마 순정이가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진짜 아주 상간 벽지에 택배가 가든 아니면 무인 차량이 가서 택배를 딜리버리를 하든. 그런데 저희도 이 취약적 드론 배송을 실증을 수천에 수만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정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택배가 가서 상간 벽지에 떨구면 로봇하고 연계해서 로봇이 특정 가가구 방문해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 이런 서비스들을 엮어서 진흥화융합 플랫폼화하고 그거를 니즈 베이스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이 진흥화융합연구소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산불도 뭐 오탐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시키고요. 그 저기 녹조감지도 우리가 도쿄 뛰어가지고 거기다가 센서 같은 거 하는데 실제 무인 수상기가 계속 움직이면서 1m 간격으로 그 녹조의 그 퀄리티를 측정하죠. 지금 일본의 그 원전 사업 터지고 걔네들 그 지금 부담 배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국가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우리나라 해역 들어가요. 저쪽 뉴욕 갔다가도 옵니다. 이게 어차피 그 바다 물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느 특정 지역 쪽, 우리나라 저 먼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쪽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 측정하려면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에너지 저감용은 실제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그런 산업군들이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어떻게든 줄여내기 위한 지하공동구는 여러분들 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31개가 있대요. 지하공동구.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이 지하에 매설이 돼 있어요. 지하에 뭐 예를 들면 10m, 20m, 지하 100m까지 내려가는 그런 지하공동구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케이블들이든 뭐 파이프든 각종 주요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매일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수작업을 해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좁은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두드려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만든 기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측면에다가 파이프를 설치하고 천장에 거기에 이제 CCTV 그래서 로봇이 들어가서 쭉 움직이면서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관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 공동구의 그 이상 감지하고 위험도 예측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전국적으로 30개 지하 공동구 전체에 그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협동형 제조 로봇 그냥 시간 관계에서 한번 뛰겠고요. 디지털 트윈 아쿠아팜도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양식도 결국 어종에 따라서 그 어종이 잘 자라기 위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ICT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양식 산업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 결론 및 재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이 급변을 하고 있어요. 그 급변하는 거 따라가기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가셔야 되는 세상 속에 태어나신 이제 후세대의 입장이신 거고 The Great Reset이라는 컨셉을 좀 등장한다더라.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크게 파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그 ICT 기술을 활용한 그 스마트 시티 구축도 그거예요. ICT를 활용한 그 스마트 도시의 서스테너빌리티를 어떻게 보도할 건가. 그래서 KPI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 자, 부산시. 부산시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 인프라의 서스테너빌리티를 ICT 기술 가지고 체크를 해서 요거 몇 점, 요거 몇 점. 그래서 인증을 주는 그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컨버전스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대전을 해결하기 위한 진화와 융합 인텔리전스 컨버전스에 대한 니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키워드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서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2035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로봇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2045년에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로봇의 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그 용어 아시나요? 기계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것은 뭐가 싱글레리티. 그래요. 로봇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 그 순간은 싱글레리티라고 해요. 싱글레리티의 도래를 2045년에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아마 기계가 사람을 능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추정연에 있었고, 제가 소장하기 전에 그때 이제 기획본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소 전체 설립과 연구소 전체 R&D 방향을. 그러면 2035년에 출연연으로서 애트리가 바라보는 미래상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형상물을 명확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18개의 서비스. 그거를 개인사회 산업 공공이라는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별 손에 쥘 수 있는 서비스의 네이밍을 집어낼 거예요. 디지털 개인 비서, 반려 로봇, 뭐 사고율 제로, 자율이동. 아까 여기도 보니까 10개 공무원 중에 제로를 있던데 디지털 사회복지사, 엑스버스, 엑스알 감정치유, 뭐 의료 AI 중축. 우리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사람 누우면 이렇게 쫙 움직이면 몸에 암덩어리 싹 제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의료 AI 중축. 뭐 이런 것도 자율공장, AI 분창호. 이 18개 대표 형상을 도출을 했고요. 이거 도출한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화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대표님 만화책 관심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몇 번 건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동영상으로 애트리라는 정부 기관이지만 어쨌든 엔지니어들과 인문사회과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2035년의 미래상,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애트리라는 어떤 특정 기관이 바라보는 미래상의 어떤 모습일까? 그걸 시청하시고 한 몇 분 안 돼요. 18개 대표 영상들이 잠깐 지나가는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레이션은 다 AI가 나레이션을 한 거예요. 사람 목소리. 애트리가 만드는 2035 도시는 며칠 전부터 초강력 태풍의 피해를 사전 예측한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쌍둥이 도시와 연계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쌍둥이 도시는 태풍이 오기 전 각종 시설물의 부강, 통신 단절을 대비하고 에너지 거사는 도시 인근에 분산된 비상 전력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농촌과 해안 지역 주민에게 재난 대비책을 알리고 아이들은 학교 등교 대신 집에서 AI 가정교사가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은 무사히 대비했으나 문제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반려로봇이 지진 대응 요령에 따라 사람들을 도왔고, 재난 해결사가 문제를 감지하고 작동하면서 드론과 로봇으로 사람들을 구출하고 타격을 입은 도시 인프라를 빠르게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쌍둥이 도시는 국상자를 인지하고 사고율 0% 자율이동 구조 차량을 급파했습니다. 도시의 시장은 지진으로 다쳐 병원에 입원했지만 관계자들과 디지털 비상대책회의를 열기 위해 엑스버스에 접속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디지털 쌍둥이 도시가 분석한 재난 후 복구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도시의 군부대는 AI 군참모와 함께 재난 복구를 위한 군부대 지원 계획을 세웠고, 자율공장은 이재민의 임시거주시설을 제조하여 재난 대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사회복지사는 이재민들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챙겨주었고, XR 감정 치유를 통해 이재민들의 외상후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례안을 시민들에게 알려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공장에서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공급하도록 했고, 인접도시의 환경인지 생산공장에서 보호식품을 생산해 조달받았습니다. 한편 지진으로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가 파괴되어 시에서는 일하자비로 문화재 복원 전문가를 물색했습니다. 일하자비는 이번 문화재 복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김 과장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김 과장은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서둘러 엑스버스에 접속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미
시장과 각 분야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보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고 김 과장은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김 과장은 일하자비가 안내해주는 유사한 문화재 보건 사례와 절차 정보를 토대로 보건 검사를 완벽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AI 주추에게 진료를 받던 시장은 디지털 대응비서를 통해 김 과장과의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구성이 나아지면서 엑소스킨을 착용하면 걷는 것이 가능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자율주행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초공간 서비스 경사로를 안전하게 내려오자 경사로가 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계단을 올라간 김 과장에게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김 과장은 시장에게 문화재 공원이 완성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ICT는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ICT로 인류애를 실현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미래의 모습을 대통령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정해진 강연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졸고 방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연답을 이제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그냥 제가 아까 알파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알파고 그때 보면서 혹시 말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잘 안 들려요. 그럼 마이크에 켜놓고 내려오세요. 마스크 쓸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네, 제가 그 알파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알파고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 AI의 지시를 받고 이제 그 대국을 두는 중국인의 모습이 사실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특히 이제 배터리가 중점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뭐 우유 기술 이런 거보다 인간의 역할이나 인간의 지위를 약간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소멸을 가지고 오는 기술을 많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기술이 인간의 소멸을 빠르게 인간의 소멸을 빠르게 소멸? 네네 네, 인간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그 정책을 제안하다 보니까 그 4차 산업 기술로 그 대체되는 또는 사라지는 직업이나 사라지는 직종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정책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애트리에서는 기술을 개발하실 때 인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건 되게 델리게이트한 질문이에요. 저는 엔지니어로 그냥 배터리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리했던 적은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엔지니어의 역할이기보다는 인문사회과학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사람의 일은 전 준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컨선을 내면서 그 보이스를 죽였어요. 근데 저도 앞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예측 못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발전 추이를 보면 결국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 아주 1차원적인 생산 공정은 당연히 기계가 훨씬 빠를 거고요. 그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병원에 AI 그 엔진이 들어갔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예측하는 병원 오진율 대비 AI가 진단하는 오진율이 훨씬 적어요. 그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안에는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이 그거를 걷어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세상이긴 해요. 법령, 국회 쪽에 다양한 어떤 내용들 그거 다 이제
AI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인간이 해야 될 일과 기계가 해야 되는 일 사이에 그러면 인간이 새로운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인간의 새로운 일,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쪽의 기능이 발달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저는 기계가 등장함으로 해서 사람의 역할은 더 늘진 않을 거다 최소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난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약간 이제 좀 첨예하다 보니 민감하다 보니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안 올라오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제가 미래학자는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퀄리티, 평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는 분이야. 근데 기계가 들어와서 이제 주 40시간이 필요 없어. 주 20시간만 근무해. 근데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생활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너무 세다. 거꾸로 얘기할게. 500만 원이 40시간인데 20시간 한다고 하더니 250만 원 받아. 그리고 너 나머지 250만 원 어디서 받을지 난 몰라. 이렇게 기관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간다면 그럼 개인한테는 데미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가 주 4일 근무로 되지만 급여는 그 비례비로 해서 깎이는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 대비 주 4일만 5분의 1 깎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깎이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인 그런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다. 근데 그 정책적 고려는 특히 어느 쪽에 더 우선시가 돼야 될 거냐면 더 살기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는 다이렉트로 이펙트가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 일선 그 현장에서 그 뭐라 그래요? 막물동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 뭐 저기 벽돌 쌓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직업이 날아갈 판인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할 건가? 그래서 그 모든 국민이면 다 뭐라 그럽니까? 보수 얼마씩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자 뭐 이런 얘기들도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유럽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봐야 알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 한 사람 제 의견으로 본다면 저는 기계의 등장이 사람의 직업군을 떨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정책이라든가 공공 쪽이랑 같이 연동하실 때 정책 의사결정자를 설득하신 뭔가 경험이나 그런 부분은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아직 이 얘기가 정책 위반자들과 현장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되기 이전이에요. 아직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쪽의 경험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AI의 출현에 따른 윤리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OECD의 AI TF에서 AI 윤리에 대한 리포트를 낸다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AI 윤리 그러니까 알잖아요. 무인 자동차가 가다가 2명이 있는데 연장자를 칠 거냐 꼬맹이를 칠 거냐 이런 의사결정들 그럼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기계는 안 보고 그럼 그 이후에 도의적, 윤리적 이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게 해서 무인 자동차 세상에 오긴 할 건데 생각보다 NGO의 역할로 인해서도 무인 자동차 세상이 전 세계에 자리를 그러니까 보편화되기에는 대단히 시간이 또 걸릴 가능성도 있다. 기술은 있으나 그게 기술이 사회에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한계가 있을 거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정말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공모 기획 잘 마무리하셔서 멋진 성과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실시간 갖겠습니다. 45분까지 실시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연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